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04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사무처장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경입니다. 민원련에서 상근 활동가를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 담당자와 홍보 담당자입니다. 언론 모니터 담당은 민원련이 자랑하는 신문, 방송, 종편 모니터를 쓰시는 일을 합니다. 홍보 담당자는 영상 촬영 편집 분야, 그리고 소식지나 웹자보를 만드는 디자인 분야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20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물론 지금도 접수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궁금해하실 급여 수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이다 보니 아주 많이는 못 드리지만 2018년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더 드립니다. 민원연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언론을 바로잡는 뜻깊은 활동을 할 많은 분들의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전 시댁에 좀 간만에 갔거든요. 작년 추석에 안 갔었어요. 우리 그 막내가 고3이라는 핑계로 또 제가 그때 몸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한번 빼주셨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갔더니 제가 완전히 세상에 맨날 가던 그 집을 그 집이 춥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옷을 너무 얇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트만 오리털 파카를 가져갔는데 집안에서 코트를 입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추운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온몸이 다 굳어버리는 것 같은 아무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옷들을 막 주워 입고 추우니까 어머님 다른 옷을 막 입고 했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추운 시골행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틀 반 정도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도 추운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그 남도가 춥지 따뜻하지 않더라는 저에게는 추운 것이었다는. 다른 분들 시적 은유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추운 설을 보냈다. 추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네. 몸이 춥다. 아니 처음에 딱 내렸을 때는 바깥이 너무 따뜻해서 우리 식구가 다 차에서 내리면서 확실히 서울보다 전남이 훨씬 따뜻하다. 온도가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따뜻한 것도 내가 온도를 일단 집안이 너무 추워. 우풍이 너무 세서 그래서 너무 고생했어요. 아무튼. 이게 약간 군대랑 비슷하네요. 군대도 군부대 안에 있다가 위병소를 나가서 한 발자국만 군대 밖으로 나가도 훨씬 따뜻하거든요. 그런 시댁으로 들어가시면은 시댁 안이 바깥보다 훨씬 추운 것이죠. 집이 아무튼 추웠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 맞죠? 설을 보내셨나요? 오락가락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아직 그게 덜 풀리셨어요. 네. 봉훈 씨는? 저는 뭐 집에서 자고 먹고를 반복해서 사랑니 계약을 위반하셨죠. 네. 사랑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사랑니를 안 빼가지고 우리 탈곡기 식구들에게 건하게 중국 요리를 사고 아마 사표를 낼 텐데요. 두 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이제 참담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언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나 그 고민을 하며 설날을 보냈습니다. 네. 나으십니다. 저는 게임만 말씀드렸던 그 문명만 46시간 정도. 내가 그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우리 진주한테 막 배나 활동가가 뭘 한대는데 46시간이면 거의 이틀.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거의 근무를 하듯이 매일. 저는 그 문명을 살려다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확장팩인데 좀 비싼데. 맞아요, 좀 비싸요. 그래서 본 게임이랑 확장팩을 다 살려면 꽤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저도 하루 종일 문명만 봤습니다. 근데 봤다고요? 영상도 길어요. 문명 진짜? 영상은. 보기만 해도 하루가 갑니다. 기본 영상만 봐도. 5시간에서 10시간 네. 사이니까. 근데 영상만 봐도 상당히 재밌는. 아 진짜요? 제가 너무 오래 게임을 하니까 고양이가 진짜 제 팔을 물어 뜯으면서 이제 그만하고 놀아달라고 이 한 네. 흔적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보시죠. 손님만 반려동물이 이렇게 난리납니다. 좋습니다. 예. 반려동물을. 예.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근데 우리 강혜범 어찌됐든 그걸 하면 정신이 좀 쉬나? 그 딴 일을 하면 왜 더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뜨개질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정신이 좀 쉬거든요. 근데 그래서 게임은 그게 눈도 효과가 아프고 있어요. 아니요, 몸 최악이고요. 예, 게임은 조금 왜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네. 딴 거를 하라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게임이 잘 안 풀리면은 정신적으로 네, 너무 화가 스트레스가 나고요. 더 받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컴퓨터를 부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 웃긴다. 컴퓨터 맛이 갔다더니 진짜 컴퓨터를 고치시고 그럼. 엄마 컴으로 갖고 와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다들 아무튼 잘 보내. 이정희 PD는 저야 자고 네.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습니다. 야 좋다. 네, 안 계속 내려가고 잤습니다. 싶으면 안 네. 내려가고. 자고 올림픽 보고 음. 계속 왔다 갔다 축구 보고.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약간 처음에 왔을 때는 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더니 이정희 PD가 어찌됐든 스크랩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우리 컨텐츠는 없지만 미디어 오늘은 열심히 일을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했던 것부터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이건희 차명계좌 보도 관련돼서 나은 씨가 전해주세요. 네, 보도 제목은 이건희 차명계좌 보도한 한겨레 출입정지 당했다라는 이재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오마이뉴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을 공개했다가 법조 출입 기자단에서 출입정지 당했잖아요. 근데 한겨레도 경찰청 출입기자단에서 출입정지를 3개월 먹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랬냐? 이번에도 삼성 관련된 기사를 썼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또 기자단하고 삼성하고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은 이겁니다. 경찰청이 지난 2일 날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한다고 출입기자단한테 공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발표를 했던 내용은 차명 계좌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다. 해서 입건된 그 내용이죠. 네. 근데 보면은 한겨레가 요게 발표되기 직전에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8일자 조간은 단독으로요. 새로운 수천억 차명 계좌 이건희 기소 의견 송치될 듯 이라는 이 단독 보도를 내놔요. 근데 상식적으로 엠바고가 걸려 있어. 이거 될 거라고 미리 기자단에 공지를 해놨는데 단독 보도를 요건으로 내놓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되게 상세합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구체적으로 한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별도로 취재를 하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한겨레가. 이미 기존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어. 한겨레가. 그리고 언제 발표를 할지 또 그 제보를 해준 사람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 이렇게 해서 여러 곳과 조율을 해서 우리는 언제쯤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딱 그쪽 출입기자단하고 이쪽에서 엠바고를 이 시기로 딱 해서 공지를 딱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한겨레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엠바고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자체 자력으로 취재한 결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취재한 거 낸다. 이 입장인 거고 출입기자단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공지 내놨을 때 이의 제기하거나 말을 했었어야지. 공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로 전날 이렇게 단독으로 하면은 이건 명백하게 그걸 위반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안 된다. 엠바고를 깬 거다. 그치. 그렇죠. 이건 규칙을 깬 거다. 그래서 이건 징계 나갈 수밖에 없다. 딱 이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엠바고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엠바고 설명이 좀 필요해요.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예. 며칠 몇 시까지는 이 내용을 니들끼리만 알고 있고 기사로는 쓰지 마세요 하는 네. 그런 시간 제한 같은 거를 그렇죠. 의미합니다. 특히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보도를 좀 며칠 몇 시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에서 내는 보도 자료에 보면은 반드시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도 자료 보면은 맨 밑에 하단에 이 내용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후에 보도해 주십시오. 보통 다음 날인데 그런 식으로 엠바고가 걸립니다. 이게 이제 엠바고인데 그게 기밀 이렇게 특별 민감하고 기밀이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정부에서 사실관계가 혹시 틀릴까봐
수정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있는데 그냥 그 날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단하고 네네. 약속을 해놓은 이것도 사실 그런 경우거든요. 기자단하고 경찰청하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8일날 발표할 테니까 그때 내십시오라고 한 건데 이제 기자단에서는 한겨레가 그걸 깼다는 거죠. 이제 뭐 한겨레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출입 기자단 입장에서는 뭐 의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삼성과 관련된 취재에서 이런 일이 네. 벌어졌다는 게 재미있네요. 지금 오마이뉴스는 아직 그 출입 정지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무려 1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네. 한겨레는 이미 3개월이 결정이 된 거고 네. 오마이뉴스는 아직 논의가 진행 네네. 중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한겨레 건도 재밌는 게 저 이제 출입 기자단 측에 의하면 네.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엠바고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엠바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 진짜. 네. 아니 8일날 경찰이 8일날 보도자료 내겠다고 했으면은 그 전에는 안 내는 게 예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해도. 주제로 네. 관련된 보도는 네. 안 낸다. 음. 미리 내가 사전 취재를 하더라도 음. 기자들 사이에서는 안 낸다는 그래. 게 좀 그렇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끼리의 그게 암묵적인 왜 규칙인데 자기들끼리 그런 네. 거를 걸고 난리야. 이게 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암묵적인 이거는 거예요. 무조건 깨져야지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엠바고라는 게 진짜 필요한 뭐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뻑하면 엠바고를 내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은 뭐 출입 기자에서 배제한다? 그러면은 정말 기자단 폐쇄해야 된다는 말 나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웃기는. 그래서 한겨레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 암묵적인 그런 규칙이 어딨냐 이런 것과 사실 이게 워낙 경쟁적으로 취재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명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건희 하도 이명박 차명 계좌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명박을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시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왔고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근데 한겨레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정보가 더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찰의 발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조금 기소 의견 송치 정도 더 알고 있어서 그냥 단독으로 낸 것인데 그 보도 자료와 관계없이 도대체 암묵적인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우린 보도 자료는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로 우리 취재 내용만 보도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좀 계속 이건희 회장 기소 송치 의견을 알면서 쓰지 않은 매체도 있었고 혼잡을 막고자 엠바고로 설정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립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한겨레가 그걸 정말로 암묵적인 규칙 다른 매체들도 보도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건지 한겨레 말처럼 뭐 한겨레급의 취재를 진행했으나 네. 뭐 다들 그 규칙 때문에 안 해놓고 물을 먹어서 열받아서 그렇죠. 나는 그렇죠. 착하게 있다가 네. 물 먹었네 막 이렇게 돼서 네. 보복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겨레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냥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암묵적 엠바고가 뭐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규칙을 정말로 마련을 해놓든가 출입기자단이라고 다 풀도 있으면서 그잖아요. 간사도 다 마련돼 있고 국회처럼. 근데 이런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규칙은 좀 제고를 하고 좀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그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미리 이제 주면서 엠바고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회의에서 결정될 사안들 그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되기 이전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그 보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고 그 회의를 보잖아요. 회의에 참석해서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모를 정도로 보도 자료 미리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미리 주면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은 몇 시 이후니 그 이후에 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겨레의 사안은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엠바고를 걸기 시작하면은요 그 거대 그 기존 자기네들 그 뭐라 그럴까 기존 업체들만 그 매체들만 이익이 가고 다른 소수 매체들이 거의 취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단에 들어가지 못한 매체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조선일보 얘기를 해볼 텐데 왜 웃어? 조선일보에 얘기가 집착하면서 나면 뭔가 놀릴거리가 생기죠. 네, 조선일보 송이영 주필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송이영 주필이 전 주필인데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전주곡을 올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게 아주 나비 효과 같은 멋진 사실 분이에요. 상황인데 원래 그 사요.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사장
저 수사를 하다가 대우해양조선 나오고 송영주필 나오고 우병우 나오고 이러다가 최순실 사태까지 간 거잖아요. 2016년 8월 30일 JTBC 뉴스룸. 보수 유력 매체인 조선일보입니다. 당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후에 그 경과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에 대한 여당 의원의 비위 의혹 폭로와 사표 수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일인데 그때 이제 대우조선 해양 등 기업들에게 아주 거금을 받고 또 골프 접대도 받고 이러고 이제 원하는 기사를 청탁받아서 써줬던 그런 혐의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13일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배임수재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어쨌든 지금 실형을 피한 거거든요. 집유니까. 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가 이런 언론인에게 이런 청탁 기사 관련한 혐의로 이렇게 실형을 때린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재판부가 또 이례적인 게 굉장히 비판했어요. 이 송영주필을. 네, 재판부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손상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송영주필을 강력하게 비판해서 언론의 경종을 울린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나왔는데 한겨레 외에는 신문사들이 보도를 안 해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 네, 지금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아무도 안 했어요. 한겨레만 14, 15일치 이틀 동안 조금 구체적으로 다룬 편이고 다른 매체들은 아예 보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조중동이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 다른 데도 다 안 했네. 뭐 한국일보, 뭐 경향, 뭐 다들 안 했다는 거죠. 야, 이건 참. 예, 그래서 한겨레만 15일자에는 사설까지 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중동은 역시나 전혀 보도를 내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정도 사안이면 회사 내부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목소리도 아예 내부에서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이쯤 되면 조선일보 공식적으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집행유예도 나왔고 그래서 검찰은 일단은 재판부에 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형량을 더 세게 때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판부가 이 송영주필을 이례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조선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비판을 했습니다. 뭐 형량도 형량이지만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조용한 것도 네, 좀 신기한 부분이네요. 근데 이 판결에 어쨌든 송전주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서로. 네. 판결인가요? 이거 참 어렵네요. 판결이라는 건. 나도 만족하지 않아. 어쨌든 항소가 됐으니까 2심 가겠죠. 예, 2심 가면은 지켜봐야 돼. 어쨌든 언론인이 청탁을 받고 기사를 써준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첫 번째로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라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제가 조선일보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니까 조금 재밌긴 한데 신문들이 조금씩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신문 용지를 배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종이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용지값을 기존보다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협상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한겨레가 감면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을 하고 있대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모든 신문사들이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용지값을 올려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제 얼마나 올려주는지 조금 협상이 가능합니다만은 인상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한겨레뿐만 아니고 대다수 지면을 내는 신문사들이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감부보다는 감면을, 그러니까 감부는 뭐냐면은 부수를 줄이는 거고, 감면은 한 부에 들어가 있는 면수를 줄이는 건데, 감부보다는 감면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좀 재밌는데, 뭐 언론사 간 자존심 경쟁 때문이랍니다. 네. 뭐야? 네, 그래서 뭐 특별 섹션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신문사마다 하나 별지로 내죠. 그걸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뭐와 맞물려 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문이 조금씩 망해가고 있다. 이건데 2017년 광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은 신문 광고 시장이 2013년 8천억 규모에서 2016년에는 6,500억 규모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3년 사이에 1,5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광고 시장이, 신문 광고 시장이. 근데 이 상황에서 감면을 한다? 광고는 더더욱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면을 하지만 그게 악순환이 돼서 더더욱 광고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그럼 신문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지금 종이 회사들은 신문 그 용지값 올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문사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지금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신문 외에 PDF, 온라인, 모바일 등에 좀 더 역량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온라인, 모바일에 많이 투자들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 사업은 광고 때문에 지면에 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주고라도 봐야 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신문을 만든다면 저희는 뭐 모니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보지만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비싸다. 우리처럼 이렇게 껌값의 신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신문들이 대부분 비싸요. 돈 주고 이렇게 살 때 꽤 비싼 가격으로 그 대부분 이렇게 우리처럼 구독도 안 맞습니다. 하고 가서 가게에서 사죠. 돼요. 예전처럼.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게 더 많이 했죠. 신문이 이렇게 싸지면서 사실은 이제 광고 장사를 한 거죠. 실제로 내용을 잘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것을 부스 많다고 막 뻥치고 그래서 뭐 ABC 협회나 이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 장사를 한 거고 저는 이게 좋은 뭐 자기네들은 절치부심이라고 하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이번에 우리가 그 인터뷰했던 그 저희 민원연 김태진 의장님, 저 의장님하고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 박정희 대통령 예전에 그렇게 신문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장악이 안 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 것이 광고 부수를 많이 늘려줘서 얘네들이 기업으로부터 장악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의 장악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조선 동아투이 선생님들이 그때 광고 중단 운동이라고 해서 광고를 끊었잖아요. 정부가 광고를 끊었어요. 기업을 압박해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지 마라. 광고를 끊어버리니까 당연히 금방 질 줄 알았는데 동아일보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사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문 부는 부수를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신문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투쟁을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값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구나. 광고로 돈을 벌게 얘네가 광고에 종속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박정희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신문이 다 8면 이렇게 굉장히 짧은 옛날 신문 굉장히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면수를 확 늘려버린 거죠. 근데 그 면수를 내용으로 늘린 게 아니고 대부분 광고를 채워가지고 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면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이게 다 광고예요. 신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 찌라시를 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두툼한 찌라시를 사고 거기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많아야 한 12매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광고 그 전단지를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진짜 깊이 있는 방송이나 이런 걸로 소비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신문은 솔직히 말하면은 속보성에서는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보 경쟁은 하지 말고 잘 분석해서 나름의 관점을 가진 철학이 있는 그런 기사를 내놔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겨레나 경향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고요.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된다. 그래야 이게 교육의 효과도 있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신문을 다시 읽기 시작하지 지금은 온통 다 전단지만 잔뜩 있는 그런 맞아요. 매체를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애매하기만 하고 종이만 낭비하는 저는 이 종이값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예. 그래서 벌어지는 게 아마 태반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애쓰는 과정에서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광고로 먹고 사는 방식이 아니고 컨텐츠 비용을 올리고 그 대신에 그만큼의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담아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참 적절하신 지적인 게 신문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사실 전공법밖에 없어요. 기사를 잘 쓰면 됩니다. 네. 양질의 기사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을 올려야죠. 근데 아까 해외 사례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가디언이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매체들 배난 활동가나 저는 직업상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가끔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하도 외신을 왜곡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부실한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런 해외 언론사들의 특징은 온라인도 유료해요. 하루에 볼 수 있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기사의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누를 수 없어요. 어떤 데는 5개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유료고. 그래서 막 진짜 고심해요, 막. 네. 진짜 그래서 왜냐면은 조선일보가 뭘 왜곡했는지 저희가 찾잖아요. 찾고 나서 그 5개 안에 그걸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외국 매체들 기사를 저희가 뭐 굉장히 어설프게 해석을 하면서 보지만 저는 또 그 학교 전공상 학교 다닐 때도 외신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신문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진짜요? 네, 스토리텔링이 되고 이건 신문 기사라기보다는 논문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네, 물론 어려운 게 일장일단이겠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이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좀 유명하다고 꼽히는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 정도만 봐도 결이 달라요, 결이. 네, 정말 내용이 달라서 그런 식으로 좀 콘텐츠의 질을 올리는 것이 사실 전공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현직 KBS 기자들이 사내 성폭력 고발 미투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페이스북으로 한 개 처음에 나왔을 때 봤어요. 뭔가 이 친구들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러면서 봤는데 지금 나온 거는 약 8분 6분 정도의 길의 영상인데요. 박에스더, 이지윤, 신방실, 박대기, 최은진 기자가 출연해서 자신이 경험한 KBS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리 그 박대기 기자 웨이팅 밖에서 그래도 남자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죠.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성폭력 고발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KBS 기자 사회에 있는 어떤 굉장히 위계 서열에 의한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박에스더 기자가 저희가 이제 여기자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뭐 단란주점에 가서 도우미들을 부르고 그런 일이 뭐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날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제가 있는데도 선배가 그 상체 주요 부위, 도우미의 상체 주요 부위를 더듬고 주물렀죠. 제가 보는데. 근데 정말 수치심을 제가 느껴요. 내가 이걸 공론화를 해서 이거를 뭐 문제를 삼아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나는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걸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안 당하도록.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나는 쟤는 페미니즘 얘기하는 애야. 쟤는 뭐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여자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찍히면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제가 하는 게 불가능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가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성추행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른 차별만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찼어요.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너 그때 뭐 노래방 갔을 때 좀 섭섭했냐? 좀 도움이 안 넣어줘서? 이런 얘기를 여자 후배들 앞에서 뭐 버젓이 하기도 하고, 뭐 취재가 좀 어렵거나 인터뷰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야 가서 뭐 미인계로 설득 좀 해봐라. 네가 뭐 미인계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뭐 여기자가 외모가 뭐 별로면 뭐 누구는 뭐 어떻잖아. 뭐 이러면서 예쁘면 예쁜 대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그런 평가가 항상 기자로서의 평가보다 좀 앞섰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과연 진정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언론계부터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신방실 기자도 뭐라고 했냐면은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뭐 간부나 부장 옆자리에 앉아라 술을 따라라 뭐 이런 식의 강요는 뭐 거의 애교였고요.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남자 선배가 뭐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옆구리를 감고 만진다든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불시에 그런 식의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크고 작게 습관적으로 그냥 그 선배 옆자리에 앉으면 손을 제 허벅지에 늘 올리고 계세요. 조직사회에서 튀지 않고 무난하게 묻어가는 게 낫다는 주입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심각하군요 정말. 저는 요새 이런 기사 보면은 와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 굉장히 저는 사실 이렇게 만연해 있다고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박대기 기자는 듣는 순간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던 그런 순간들이 무척 많고요. 저만 이렇게 그게 정색을 하고 아니죠 얘기하면 뭔가 분위기를 깨는 것 같고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기자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현장을 보면은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하고 가서 이제 고발하고 이런 걸 바라는 일인데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공범이 돼 왔구나. 예. 아니 기자들이 이렇게 심각하군요 지금. 네. 정말. 최은진 기자도 그 선배가 모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이런 분위기라는 것에 눌려가지고 후배들이 또 똑같은 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애매한 것들, 내가 이거 피해 입은 거 맞아? 라고 갸우뚱하는 것들? 그런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친구들이 선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불쾌합니다. 내지는 그런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희부터 잘못된 회사 문화에 대해 고백하고 고발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뭐 KBS 내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지난번에 제가 그 KBS 사장 선임 관련돼서 인터뷰가 아니고 나갔잖아요. 저희가 토론회에 나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뭐 이런 갑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 있는 사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저 자체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KBS의 기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에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말고 꼭 이런 문화를 바꾸는 문제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좀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 갑질하지 않고 살고 싶다, 뭐 그 외주 제작사나 비정규직들에게 당당하게 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정규직이지만 이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팟빵 게시판에 보면 뭐 친목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KBS, MBC 기존 그 종사자들의 어떤 이기적인 행태들을 우리가 침묵하고 감싸 안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그리고 뭐 YTN 지난번에 YTN의 한 명 징계당했었잖아요. 성추행인가 그걸로 그 사람이 노조원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근데 저는 사실 노조원이냐 아니냐 그거 이제 떠나서 그냥 노조원이든 아니면 정말 뭐 고대형 사장 사람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이다. 이런 성추행을 하지 않는 분위기, 뭐 갑질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노조원이면 그래도 되고 이런 생각이 정말 1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올해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최소한 공론화는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면 불이익 당하고 개망신 당한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 영이 서야 돼요. 그 영이 서지 않으면 봐주는 분위기,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분위기, 이게 계속 지금 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뭐 기존에 그랬던 사람 다 죽어 막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드러난 사람들이 분명하게 반성하고 뭐 이렇게 영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올해 아직 초니까요. 이제 설날 지났으니까요. 해야 된다. 더 많은 목소리들이 이런 미투 운동이 언론계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 더 있는데요. KBS의 일베 기자가 순환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국이 부글부글하다고 하는데요. 아이 참. 일베 활동 전력으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한 분 있죠. 굉장히 예전에 화제가 되었는데 KBS의 이아무개 기자가 지역 순환 근무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 지역 총국 소속 기자들이 이 기자를 거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말 존재감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존재감이 있으면 지역총국 소속 기자들이 성명을 다 내겠습니까? 전국의 기자 29명, 그 40기, 41기 29명이 14일 성명을 통해서 KBS 전국 지역국 취재 촬영 기자 41기는 일베 기자를 기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베 기자의 KBS 지역국 순환 근무가 거론되는 것조차 거부한다. 사측은 해당 기자의 순환 근무 발령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 더 이상 KBS 지역국과 KBS의 수신료를 내는 지역민을 욕보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예, 좋네요. 네, 이분이 2015년에 합격을 했는데 이때부터 말이 많았죠. 그래서 KBS 노조가 성명 내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또 딴 데로 보냈다가 슬렁슬렁 또 슬슬 기어들어왔지요. 그러니까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보도에서 배제했어요. 그래서 비취재부서로 냈다가 은근슬쩍 다시 취재부서로 발령을 내면서 사회 2분가로 발령을 받아서 이번에 원래 신입들이 배정을 받자마자 지역 수완 근무를 하는데 이분은 그 취재부서가 아닌 데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역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라고 발령을 내니까 더 눈에 띄겠네요. 네. 더 눈에 띄죠. 신입들이 아니니까. 스페셜 게스트처럼 보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지역 총국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애절한 게 KBS 전국 기자가 성명에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KBS 지역국에는 순환 근무가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에 필요한 인력은 진짜 공영방송인 제대로 된 KBS 인재이지 껍데기만 KBS인 직원은 필요 없다. 공영방송인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는 인력을 순환 근무로 지역에 내려보내는 것은 KBS 지역국에 대한 모욕이다. 소중한 수신료를 내는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도대체 이분은 어디로 처치를 해야지 되는 것일까 참 걱정이. 아니 취재부서에 발령을 내면 안 되죠. 이분 왜 채용을 했냐고. 2014년도에 이런 글을 쓴 게 밝혀졌는데 2015년에 왜 채용을 해 진짜. 그러니까 물론 채용 때부터가 문제지만은 이게 또 함부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유 머리 아파. 일단 취재를 못하게 이분의 그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이라든가 인격관이 이분이 2014년에 썼던 일베 글들을 보면은 취재를 맡길래야 맡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자들은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공연 음란 아니냐? 밖에서 몸 까고 다니는 년이면 모텔 가서 함하자 하면 대줄령 같은데 이런 말. 네, 생리휴가는 사용 당일 착용한 생리대를 생리휴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면 된다. 이거 정말 정신 나간 글이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사태 폭동이라 부르면 왜 유독 광주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거임? 이권 잘릴까 봐?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채용을 할 결격 사유예요. 이미 이 정도면은. 이게 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공영방송에서. 이때 당시에 KBS는 여기에 동의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채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때 당시 채용 이후에 해고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어요. 이 정도면 일반 회사에도 웬만하면 채용 취소돼요. 일반 기업도요. 근데 KBS가 해고를 안 한 사유도 더 재밌었는데 채용 이후에 일베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해고를 안 했었어요. 아무튼 열받아. 또 KBS 정상화된 이후에 또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KBS 일베 기자 얘기하니까 MBC 일베 기자가 생각나네요. MBC도 있어요? 김세희 기자 있잖아요. 페북을 엄청 열심히 해. 김세희 기자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또 사고 하나 쳤어요. 우리 쇼트트랙의 김아랑 선수 아시죠? 네. 김아랑 선수가 헬멧에 세월호 리본을 작게 그리고 나왔는데 IOC 규정 위반이다. 그 어떤 정치적인 구호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리본이 왜 정치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그런가 봐. 규정 위반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예요. 그게. 아무튼 생각이 자기는 나네요. 저기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엄청 정치적인 그럼요. 발언도 하고. 빨갱이는 죽여도 돼 방패 들고 있고. 그거 사진 찍고. 그건 애국 행동이기 때문에 전혀 또 문제될 거 없습니다. KBS, MBC가 이런 부분에서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달의 나쁜 보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저희가 특히 방송의 나쁜 보도가 굉장히 경론을 다른 거 술렁술렁 넘어갔는데 경론을 펼쳤는데 왜냐면 나쁜 보도가 다 나빴어요. 네, 후보로 낸 것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또 배나은 활동가가 초강력으로 밀고 있는 그 미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보도를 어떻게 이름 붙일까 뽑긴 뽑자. 뽑는 것은 픽스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잠시 수다를 떤 결과 최악의 은폐보도로 해서 있을 때마다 그때 그 뽑아내는 걸로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 미보도가 없는 게 제일 좋은데 한 놈이라도 누가 어디서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최악의 그 은폐보도는 안 되는데 세상에 방송사가 7개나 있는데 그 7개가 다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정말 주요한 이슈인데 물론 7개가 다 보도하지 않는 사안이 한두 개인가요? 뭐 저녁 종합뉴스에 나오지 못하는 보도는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그런 내용인데 희한하게 7개 모두 계속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은폐 보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을 이번 달에는 최악의 은폐 보도를 하나 뽑고 나머지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뽑는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 이렇게 2개를 나은 씨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보도해서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안 한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최악의 은폐 보도. 뭐가 뽑혔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방송사 갑질. 네. 상품권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후 이제 배추페이까지 나와서 요새 성추행도 엄청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갑질에 대한 어떤 관련 보도들이 왜 방송 보도로 나오지 않는가? 자기네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방송사면 사실 공공의 전파로 해서 방송으로 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방송 보도로는 이 얘기가 안 나온다. 예, 이런 상황이어서 이걸 최악의 은폐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보기 이것도 갑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진짜. 아니 이거 보도 안 하는 것도 갑질 같아. 이게 벌써 나온 지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이게 사실 작년 말부터 이미 조금씩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말부터 나오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1195호 월급 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 기사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아예 상품권 페이라는 말 자체를 크게 알렸죠. 근데 이 직후에도 당연히 이제 보도가 안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 내내 계속 보고 지금도 사실 아침에도 봤는데 방송을 하기 직전에 여전히 방송 보도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 이후에 그 갑질 관련된 대책 있죠. 그런 것 관련한 그 보도도 몇 군데 안 합니다. 하긴 했나 보네요. 그 대책 마련은. 대책 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MBC 이런 데는 그런 대책 마련이 정부발 그런 내용이니까 대책을 마련한다고 얘기까지는 해요. 다행이네. 그거라도 해서.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저는 그것도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문제를 보도한 적이 없는데 대책을 갑자기 왜 보도해?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서 정부가 그냥 되게 오랫동안 혼자 준비해서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대체로. 참네. 자기네랑 별로 관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이런 보고서를 제가 한 10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방송으로 말을 안 하면 아무리 주간지에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요. 모르죠.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방송이 이거는 공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해도 방송이라는 속성상 어느 정도 공적 책임이 다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뻔뻔스럽게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은폐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나쁜 보도로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나쁜 보도는 따로 있다. 이건 정말 사악한 보도가 있고 요거를 아예 다른 항목으로 넣자라는 주장에 설득이 되어서 다른 나쁜 보도가 또 선정이 되고 요거는 최악의 은폐 보도고 은폐 보도로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은폐 보도를 덮는 나쁜 보도는 뭐가 선정이 됐을까요?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보도죠. TV조선의 그 국정농단보다 코인 규제 더 나빠. 어제 오늘 온라인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원색적인 비난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가상화폐 주된 투자자가 20, 30대 청년층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설전을 벌이고 한편에선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지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시도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이었던 20, 30대 마음이 흔들린다는 때이른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게 참 여러모로 충격적인. 여러모로 충격이다. 네. 여러모로 신기한 보도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보도를 보고. 아니 이미 제목이 약간 개그 콘서트 느낌이 나요. SNL 같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제목이 뉴스가 아니라. 이게 뭐야?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갤러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DC 이런 데선 사실 이런 뉘앙스의 글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저도 가끔 개념글 보거든요. 거기서. 비트코인 갤러리. 네. 근데 그 보도에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TV조선이 가산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후속 보도를 내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나라 안팎 가상화폐 초대박 설설설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투기를 이렇게 막 하라고 조장하는 네. 뭐 그런 거죠. 가상화폐로 얼마 땄는지 막 얼마나 막 사람들이 이거 대박을 쳤는지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뭐 투기의 귀재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자, 보셨지만 이 여러 위험이 있는데도 가상화폐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 이른바 대박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칭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를 번 사례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100만 원으로 시작해 340억 원을 벌었다는 한 사례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 회자됐고 몇 천, 몇 억 원 수익을 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경험담도 수없이 생성됩니다. 그 뭐 대학생들도 엄청 한다 막 이런 보도도 있었던 걸로 그런 후속 보도도 있습니다. 제목이요. 네, 폭락은 기회. 대학생 동아리 결성 투자. 폭락은 기회래. 이게 제목들이 다 너무 굉장하죠. 이렇게 아찔한 폭락장이 펼쳐지는데도 여전히 이 불확실한 가상화폐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투자 동아리까지 만들어 수익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재테크 게시판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부추기는 글이 넘쳐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이런 보도를 계속 냈고요. 이것도 약간 비트코인 갤러리 느낌이에요. 폭락은 기회. 네, 이게 정말 제 말이 그거예요. 정말 저는 비트코인 갤러리다 이것은. 정말 갖다 박았다. 진짜 그런 느낌이라니까. TV조선 기자가 박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왜냐면 비트코인 갤러리에다가 만약에 이거 투기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막 밑에 댓글로 문죄인 막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진짜로 막 꺼져 막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또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사실 투기잖아요. 막말로 저도 이렇게 혹하고 막 그러지만 이게 뭐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돈을 넣는다기보다는 나도 좀 돈을 넣으면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는 도박이죠. 이거를 비트코인을 도박이 아니다라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여기서 뭐 번 사람은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잃은 사람은 또 어마어마하게 잃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를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자는 거죠? 이거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보도죠. 진짜 이건 현혹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쁜 보도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나쁜 해악을 끼치는 보도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아주 나쁜 보도다. 이게 진짜 리얼 혹세 무민이에요. 진짜 리얼. 네. 비트코인 갤러리의 어떤 개념글. 정말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사실 여러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조선일보한테. 20, 30대가 돌아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조중동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그 단일팀이랑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죠.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되게 넣었어. 20, 30대, 그러니까 10대, 20대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돈을 많이 잃으면 가슴이 쓰리고 막 대책이 막 나와서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으면 원망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점에서 언론이 이런 식의 대응으로 보도를 내놓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힘든 마음과 투기심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죠. 분리를 해야죠.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힘들고 왜 이런 투자를 해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따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뒤섞어서 정부를 그냥 나쁘다. 그리고 투기는 계속 해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아주 나쁘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TV조선한테는. 일단 이 투기심을
막 조장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죠. 그래서 좀 비트코인 갤러리를 그만 보고 네, 현실에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네. 정말 참 재밌어. 진짜 요지경이에요. TV조선이 요새 바지 많이 벗었다. 힘들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은 나쁜 신문 보도 저희가 나쁜은 온라인은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쁜 방송 보도, 나쁜 신문 보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나쁜 신문 보도는 지금 후보가 뭐였냐면은 제가 갑자기 또 이제는 뭐 돌아앉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쁜 신문 보도 후보가 위안부 합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중앙일보의 그 칼럼,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좌편향이라면서 개헌안에 대해서 색깔론 뒤밀었던 거, 이 두 개가 후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투표할 때 굉장히 비등비등했죠. 왜냐면은 예, 좌편향, 이 개헌안에 대한 좌편향 이것 자체도 정말 되게 나빴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쓴다고 너네 빨갱이라고 하는 보도들이. 네. 근데 이게 그 개헌안에 대한 논의들이 막 급물살 타면서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계속 꺼내가지고 노동권이 강화돼 노조 천국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수정됨으로써 그야말로 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빨갱이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유치해,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거. 그다음에 사형제와 병역 거부를 허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인연 공세로 가고 있는 이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철진한 그 색깔론이다라면서 이제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들을 근데 조선일보가 정말 이게 나쁜 보도로 뽑을 정도로 보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거의 3-4개의 면을 차지해가지고 보도가 8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보도로 뽑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양과 질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뽑힌 것은 중앙일보의 칼럼 하나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 김영기의 시시각각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미 많이 지적을 했던 김영기 워싱턴 총국장의 위안부 합의 전날 밤의 한일전이라는 칼럼을 뽑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른 기사들 그리고 사설이랑 이렇게 합쳐서 후보로 올려줬는데 나쁜 놈을 뽑을 때에는 그냥 한 놈만 패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앙일보의 김영기 워싱턴 총국장을 정확하게 패자 생각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이때 당시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한일 위안부 협정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됐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한마디로 떠버립니다. 네. 칼럼은 먼저 위안부 합의 전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소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의 통화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공개를 해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을 보면요. 야치 국장이 소녀상 철거 합의안에 반드시 그 소녀상 철거를 합의안에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장이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그래라라고 일축하는 그런 문자가 서로 주고 간 문자가 딱딱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게 톱의 뜻이냐라고 일본이 묻자 이병기 실장이 내가 하는 말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치 국장이 30분 후에 내가 졌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김 총국장은 이런 두 사람의 그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기자가 당시 양국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확인했던 내용 중 일부다. 그걸 내가 공개하는 것이다. 굳이 이를 전하는 것은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의 공식 조사 발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양보했고 그때 당시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되고 있음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혼자 지금 온몸으로 김 총국장 혼자 대통령의 입장문과 그 TF의 공식 조사 발표를 그냥 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반론할 수 있는 것은 이 김 총국장이 말한 통화 내용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병기 실장이 그렇게 멋지게 둘이 막 내가 졌다 해서 딱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온 결과는 영 아니오시다였거든요. 2017년 12월 27일 JTBC 뉴스룸 2년 전에 발표된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 등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의 불가역이라는 단어 역시 이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런 문자 하나를 보여줌으로써 이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일본을 이겼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한다고 이걸 누가 믿겠어요. 결과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자기 혼자 신념 거의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박근혜 정부는 절대 그럴 놈이 아니요 라는 믿음을 갖고 김 총국장이 우기고 있는 이런 칼럼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칼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 3대 수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수건사항이라고 해서 일본이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한국에 원하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합의 이후에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사죄 표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일본 외무상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 고작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대통령에게 그것도 외무상이 대독으로 사과한 것이 일본의 사과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정말 굴욕적인 그런 합의를 우리가 받아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지금 이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 내용이 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TF 보고서가 내놓은 6개 비공개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면 합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기림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 주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해외 기림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그건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말은 일종의 부동의의 동의였다. 이걸 이면 합의로 엮는 것은 오버 중에 오바다라고 김 총국장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만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김 총국장이 그 6개의 항의 이면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 6개 중에서 이게 제일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위의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더 심각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이것 봐라. 이거는 부동의의 동의일 뿐이야. 이건 이면 합의로 엮는 것은 오버 중에 오바여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해외 위안부는 기림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일본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한국 정부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뿐이다. 라고 답했어요. 이거는 성노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네, 근데 이거는 이면 합의가 아니라고 우기긴 자기도 좀 민망하니까 지금 이거는 사례에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합의문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측이 먼저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되돌릴 수 없는 사죄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문구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합의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관여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협상의 실패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불러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합의 당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외에 비공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금으로 내놓은 10억 엔이 객관적인 산정 기준 없이 정해졌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정부 내 소통도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청와대가 주도한 한일 간 고위급 협의에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위안부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피해자 중심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서 단 한 번 시도했고 합의 내용에서도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피해자 중심 해결을 주장을 해왔죠. 근데 김 총국장이 뭐라고 깐족거리냐면은 참 듣기엔 좋다. 하지만 할머니들 가족마다 입장과 주장이 제각각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목소리 큰 시민단체가 마치 위안부들 주장을 모두 대변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와 언론이 왜곡했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 모두 100% 만족하는 해결이란 애초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재협상 적어도 4, 5년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 뒤에 나중에는 일본이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그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일본이 주장했잖아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면 워싱턴은 이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워싱턴 총국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굳이 워싱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한일 위안부 협정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러니 이 정도의 합의가 최선이었고 좋은 것이다. 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김 총국장의 글은 굉장히 많은 왜곡이 발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기는데 돈 드냐라는 수준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일 위안부 협정 자체가 최선이었다. 좋았다. 그리고 이거보다 나은 합의는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하는 칼럼이 이렇게 우리 언론에 버젓이 그것도 정말 주요 매체에서 실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보도를 나쁜 보도로 이달의 나쁜 보도 1월이죠. 2018년 1월에 나쁜 보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은 오늘 대댓글하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방송은? 물바다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뒤 남는 것 더부룩 피곤. 암튼 님들께선 그렇지 않으셨길. 아울러 PD짱 이렇게 오늘은 아이고. 네 이봉우 지인이 아니라 네. 물바다 참 아이디 마음에 네. 아 진짜 더부룩하긴 해요. 뭘 너무 많이 먹어서. 3기 민주정부께서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탑10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언론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탑10. 네. 가고 싶습니다. 아, 예. 444016님. 설 연휴가 끝나가네요.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먹은 기억밖에 없네요. 다들 똑같네요. 예. 네, 아침, 점심은 밥, 저녁은 술. 그래서 올라오셨다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령곰탱님께서는 역시 NG컷은 배꼽을 실종시키는군요. 소장님 살찌셨다니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것이 정치다. 김미선 씨 진짜 많이 나오던데 진짜 문제 심각합니다. 이정희 PD님 못 내려오셨군요. 이정희 PD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엄청 많군요. 돼지국밥 동네 파전을 따뜻하게 밀면을 시원하게 배달할 방법을 찾아서 꼭 부산에 찬맛을 배달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먹고 싶네요. 제가 먹고 싶네요. 아, 배고. 봉봉서님 사랑니 어떻게 되었나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베나베나 활동가님이 중국 요리 풀코스로 드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역시 미령곰탱님은 제 편은 아니다. 예. 자 트러스트 노원님도 하셨는데 나은 씨가 해주세요. 네. 미탈 퀴즈쇼 부녀회장님 점점 항의의 목소리가 커지시. 저 그날 퀴즈 한 5개만 더 나왔으면 패스입니다. 저 PD 폭행으로 초콜릿 2알 더 먹겠다고 PD 폭행으로 끌려갑니다. 네. 아 이게 다 제 진행의 잘못입니다. 네. 아니 뭐 진행만 잘못이었습니까? 네.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딱 한 문제 맞힌 저도 있습니다. 네. 300회도 미탈 퀴즈쇼를 추천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네. 그렇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전 좀 어렵겠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댓글인데 사실 최근 KBS YTN 연합뉴스의 상황과 인터뷰들을 보면서 언론사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도 수뇌부에게 떠넘기고 수뇌부 교체와 함께 자신들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언론에 쌓인 반감 때문일까요? 민원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뭐 다 덮어주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모든 저희가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내용, 콘텐츠 그 자체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나쁘면 노조원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누구냐 이거 상관없다. 무조건 똑같이 지적하고 뭐 반성하고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부터 찾아보고 뭐 좋은 내가 아는 기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찾아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설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월요일에 미디어 탈곡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이정일 PD가 어딘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이정희 PD가 없어서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2편을 만들어서 내일 올려드릴 겁니다. 내일 빠지는 내용이 있다면은 내일 모레 또 방송에서 저희가 채워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뭔가 왜 이렇게 녹음한 것 같지? 뭐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방송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